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홍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1월이 거의 다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어느덧 마지막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내가 한 해를 과연 잘 시작하고 있는지 다짐을 한번 점검해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유진 MC는 새해가 되면서 좀 다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 지키고 그쵸. 있나요? 저는 사실 네. 제가 체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 운동을 2개나 등록을 했거든요. 2개요? 네, 하나는 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헬스를 등록했는데 어. 2개 다 감기에 손에 꼽는 것 같아서 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제가 대신 갈까요? 인성... 요가 잘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인성 씨는 이렇게 새해가 되고 잡정보센터 처음 찾아주신 것 같아서 그렇죠. 새해 계획 어떤 거 세우셨나요? 제가 새해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정말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아직 1월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열심히 또 일을 다니고 있고 불러주는 데도 또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열심히 부럽습니다. 돈 벌어서 커피 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목표 많이 세우고 다짐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스스로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알찬 취업 정보들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TV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준생들을 위한 알찬 금요일을 함께할 금요 스페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서는 물론이고요. 방송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네, 오늘도 이분들의 등장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취준생들의 갓파더,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그리고 이분이 이 별명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독설은 매섭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취업 컨설팅계의 따도남,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컨설팅계의 센 언니를 맡고 있는 임송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프닝 되게 기네요. 둘이서 한 2분을 떠드네. 네. 오프닝 긴 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네, 빨리빨리 왜 시작하죠. 따도남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네. 따뜻하지만 조금 도도한 그런 맞습니다.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는 그 학생 신분의 연장이냐 취업 올인이냐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의 막막한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네. 번째 시간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공백기가 두려워서 졸업 유예와 휴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취준생들의 선택지가 그 외에도 좀 더 있죠.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학원 진학 그리고 자격증 여기에 유턴 입학까지 고민하는 취준생들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먼저 또 뭐 공부가 뭐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넘어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혹시 쌤들 제자분들 중에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나요? 태성쌤 어떤가요? 예,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예, 대학원을 갈까요? 취업도 안 되는데 대학원을 갈까요? 라고 얘기를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그냥 막연해요. 마치 그 수능 시험 볼 때 재수하면 점수 오를 것 같은데 재수할까라는 하듯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소속감.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취준생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민혁 쌤은 좀 네.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취업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이 필수인 전공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생 같은 경우는 없고요. 문과생들은 태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소속감이라든지 불필요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볼 때는 그 이공계 분들 중에서 네. 자연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물리학과나 화학과 또는 거의 이제 취업을 위해서 필수인 그 대학원이 생명 바이오 나노 쪽 이런 쪽은 아무래도 공부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학부 때 4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어필하기에는 다른 기타 전공 예컨대 기계공학과라든지 또는 뭐 전자공학과라든지 뭐 산업공학과라든지 이런 응용공학에 비해서는 그 채용 담당자들이 석사 학위를 우대하는 게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전공자들이 아마 고민의 깊이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 그렇군요. 네, 송아 쌤 제자들은 또 어떤가요? 제 주변에는 그냥 뭐 대학원을 진학할까 문제가 아니라 석사를 지원을 했다가 생각보다 석사 채용이 적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그러니까 석사 정도를 하면 오히려 넓게 지원은 못하는데 약간 지원 분야만 좁혀지고 그 분야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연구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면 취업은 오히려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석사 지원을 해봤다가 채용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박사 갈까요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공계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부 때 신소재 공학을 전공을 했다. 네. 그러면은 신소재 전공자로서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또는 지금 구직자들한테 인기 가장 많은 뭐 LG화학의 뭐 전지사업부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어요. 네. 학부생이면 아직 그 전문성이 형성되기 이전이니까 네. 채용 담당자들도 그 신소재 전공자를 채용해서 그 직무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 길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신소재 전공자가 뭐 주변 선후배들의 추천이라든지 교수님의 어떤 반강압적인 그 추천 뭐 이런 걸로 석사 과정에서 배터리를 연구를 했다 2년 동안.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소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관련 없는 쪽으로 가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이 되면야 이제 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고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될 수는 있는데 석사 학위가 진입하는 문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서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현장에서 무료 특강을 해요. 네. 어제도 한 2명 정도의 석사 전공자였는데 그 영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분도 계셨고요. 그 순수 자연계 전공자였고 방금 말씀드린 그 소재 전공자인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주변 친구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좀 범위가 좁아진 그래서 구직 활동 기간이 1년 이상 지금 소요되고 있는 그런 구직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보시다가 아니 석사 학위가 있는데 어떻게 취업이 안 되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석사 소지자들 중에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같은 데는 그럼 학사만 갖고 있어서는 지원이 좀 안 되나요? 되죠. 되는데 되는데 그 뽑는 TO 자체가 사실상 석사 학위를 가지게 되면은 석사 전공자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학위 소지는 했지만 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곧 있으면 2월이고 뭐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취업이 좀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 돈 많은 애들만 석사 가는 거 아니냐. 보통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갖다 지원받고 전액 그 입학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돈이 많다, 경제적이다, 뭐 아니다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만약에 진학을 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나 대학원을 만약에 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취업이 안 돼서 박사 쪽으로 가서 내가 조금 더 특화된 나만의 분야를 찾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석사를 시작할 당시에 트렌디했던 전공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민혁 쌤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2차 전지. 이게 그러니까 석사를 막상 시작할 당시에는 굉장히 핫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개발이 됐고 2차 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많이 적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것도 태양광이 핫하다고 해서 그쪽 전공을 워낙 많이들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태양광도 어느 정도 R&D 인력은 충원이 된 상태라서 지난 하반기만 해도 태양광계에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몇 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H그룹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전지 관련 이제 뭐 그 어떤 직무가 떴는데 석사를 채용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채용을 안 했거든요. 충분히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심지어 그 딱 원했던 자기네 대면적화 분야에서 취업을 할 분들을 찾습니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결국엔 채용을 안 했던 이런 R&D 인력이 이미 충원됐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어떤 지원금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딱 어떤 것이 핫하다보다 내가 졸업한 2년 뒤에는 어떤 것이 핫하다를 잘 고르시고 연구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수환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 학생 중에서도 그 네. 성균관대학교에 통신 관련된 그 아주 특화된 그 랩이 있었거든요. 연구실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 사업이 KT랑 같이 진행을 하다가 교수님도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고 입학할 당시 석사 이제 1학기 진학할 당시에는 취업이 거의 보장이 돼 있었는데 송아 쌤 얘기대로 지금 산업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 연구실의 그 연구 과제 자체가 이제 프로젝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 돼서 완전히 본인하고 2년 동안 그 투자했던 그 프로젝트가 없어져서 자기 전공하고 또 다른 분야로 그러니까 석사학위는 있는데 석사 2년 동안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는 학부 수준의 분야로 또 입사하는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석사학위를 보유하면 취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분들은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보고 좀 힘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좀 유념해서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약간의 뭐 눈치도 봐야 되고 시기도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게 석사 박사학위가 실제로 좀 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되나요?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그 취업률 네. 그리고 소득 증대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제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취업 준비생이 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기껏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라고요. 그래서 내 학생들은 말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저는. 네. 그래서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취업자 통계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그 발표가 되는데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대학 알림이라는 데서 공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실제 그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들 간의 취업률도 비교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원을 그냥 가겠다, 막연하게 정말 학문적인 관심이 없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일부 조건부 찬성을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새롭게 흥미를 찾은 친구들이 있어요. 뒤늦게. 그런 친구들 뭐 오케이. 그리고 취업이 너무너무 안 되는 전공자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오케이. 근데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석사 출신들이 학사 출신보다는 취업률은 높아요. 근데 이걸 나눠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면 이제 계열별로, 계열 내 전공별로, 남녀별로 그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특징을 제가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어문 같은 경우에는 네. 학부 졸업생이 취업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대학원보다도. 오히려 대학원이 마이너스 3%가 더 낮았다고요. 네. 그리고 간호나 약학이나 뭐 약학도 오히려 더 8%가 떨어졌고요. 대학원인 경우에. 그리고 예체능도 좀 떨어지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그 더 취업률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학과예요. 특히 법학과 여학생들이 취업률이 최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갔을 경우에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30% 정도는 향상이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것이 이제 취업률은 높아지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아직 물음표로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일단 취업률은 높아진다. 그러면은 취업률이 높아지고 또 수익에는 어떠냐? 우리는 이제 석사나 박사를 할 때 손익을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서 그만큼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것도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박사학위 기준으로 좀 찾아봤는데 그 예년에는 사실 제가 취업할 때만 해도 박사 출신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한 8년차, 9년차 정도 경력을 인정해주고 과장급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게 해줬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의 신입 연봉을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 그 5천만 원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자가 몇 %가 되느냐 조사한 게 있어요. 박사를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5천만 원 이상이 몇 %냐. 네. 근데 이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이 트렌드도 또 특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가 하락하고 있는데 공학 박사 출신들은 지금 5천만 원 이상 받는 친구가 54%로 한 9% 정도가 하락이 되고 있어요. 점점 하락하는 추세야. 그러니까 내가 박사를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갔었을 때 5천만 원 이상 받는 그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는 그 인문이나 예체능, 특히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기업에 들어갔을 때 5천만 원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27%예요. 그러니까 박사 마치고 들어갔는데 5천만 원 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73%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가, 학부 때 무엇을 전공했지, 그리고 박사 때, 석박사 때 무엇을 전공하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세분화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연봉이 네. 회사에 있을 때 그 채용팀에 이제 입사를 해서 가장 먼저 담당했던 채용이 석박사 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을 제가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 공채를 하기 전에. 세 선생님 말씀이 대부분 맞고 저도 사실은 석사학위를 소지해서 입사를 했는데 동기들 학부를 졸업한 분들에 비해서 연 한 500에서 한 700 정도를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력 2년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제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석사 학위를 보유한 만큼 뭐 진급도 좀 빨리 시켜주고 근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직급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과장 대우도 해주고 하는데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구한 분야랑 다 전문가기 때문에 입사하면은 어디 출신인지, 그러니까 뭐 어느 학교인지 이런 것들도 은연중에 좀 작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면접을 사실 인사팀 면접은 정말 되게 못 봤는데 네. 포항공대를 졸업한 뭐 철강 관련된 그 전공 박사분이 후드티 입고 면접 보러 왔었어요. 바로 길 건너편에 인재개발원 면접장에서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을 탈락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인사팀장님께서도 거의 최하점을 줬는데 네. 같은 랩실에 있었던 거죠. 그 면접관 그 책임연구원 박사분이 그래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서 또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연구 분야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게 되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좀 유념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요즘에 석사는 거의 학사와 동급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연봉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거죠. 석사랑 학사를 같이 뽑는 직무다. 그랬을 경우에는 석사와 학사의 연봉 차이를 거의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봉 차이를 두더라도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200만 원 내외 정도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실제 현실이고 그럼 박사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별로 박사도 연봉이 높지 않은데 박사가 실제로 조금 많이 처지는 제약 분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박사와 학사의 연봉 차이가 1,000만 원 가량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사실상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박사나 석사를 하는 동안에 내가 뭐 일정 부분의 월급 정도만 아주 적은 양의 월급 정도만 받고 일했다. 이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봤을 때에는 사실 이게 석사를 갔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연봉, 내가 더 많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뭐 아까 민혁 쌤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생명공학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실 어. 그런 고민을 좀 그렇게 안 아 생겼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아시네요. 저도 사실 뭐 공부를 했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 염색체 좀 알아요? DNA. 네, 뭐 네. 네. 한 네네네. 10년이 훌쩍 지나니까 아, 그럼요. 다 까먹은 것 같고. 네네. 그럼 왜 굳이 석박사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왜 가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학사를 뭔가 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 좀 어려워.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오라고 꼬셔서, 그러니까 뭐 꼬셔서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교수님이 오라고 추천해 주셔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좀 많이 꿰임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오라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안 근데 갔지만. 이렇게만 뭐 아유, 학사 박사 가지 마세요. 이럴 건 없는 게 석사급 이상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직무들이 혹은 분야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공학이라고 해서 최근에 뭐 핀테크다 아니면은 뭐 은행권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뭐 대면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은행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금융공학 같은 경우에는 석사 이상이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한 분야. 혹은 로봇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미래에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뭐 로봇이 직접 생산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로봇 분야 같은 경우 혹은 빅데이터 이런 정도의 컴퓨터 공학 쪽이나 혹은 최근에 좀 핫해진 분야는 이제 수소차를 현대차에서 개발하기로 했는데 연료 전지 등의 전지 분야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석사 이상이어야지만 뭔가의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분야 할 것이다라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석사를 가야지만 어느 정도 네.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야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럼, 뭐 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교수님들이 무책임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성적 좋았던 학교 성적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학부생 때. 네, 그러니까 학부생 때 성적이 좋았던 그런 친구들을 좀 이렇게 네. 보고서 교수님이 한 2년 동안 본인의 연구 분야에서 좀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그 활용하는 건 저는 그러실 수 있다고 보는데 취업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 교수님들이. 아, 그래서 맞아요. 야 너는 내 밑에 있었으면은 내가 추천서라든지 또는 뭐 어디 연구소에 뭐 김 박사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서류 통과 똑같이 문제가 말씀하셨어요. 나야. 그냥 해줄 약간 테니까 이런 분위기. 뭐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구 잘 해라 이래놓고 네. 연구 프로젝트 이제 끝나면은 약간 좀 모르쇠 태도로 아, 야 그렇게 취업이 어려웠냐? 그리고 뭐 선택을 잘했네요, 제가. 네. 네. 그런 경우가 저는 그러면서 우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상담하다가 예, 교수님 되게
좀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 안 근데 그런 그러셨을 거라고 부분만 믿지만, 또 네. 원망하기도 좀 그런 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은 학생들도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의사결정을 할 줄을 몰라요. 지금까지 공부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본인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모든 것이 정답이 정해져 있었고 그 정답을 누가 더 빨리 맞춰내느냐, 기억한 걸 얼만큼 잘 풀어내느냐 이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해본 경험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런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데 휘둘리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둘 다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만 탓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냉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의사결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제가 만난 학생들은 사실 대학원 갈 때 사실 별 생각 없이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 제가 조사해 본 게 또 하나 있는데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학력별로 소득을 조사해 본 게 있거든요. 근데 초임 기준으로 보면 전문대 나온 학생에 비해서 학사 나온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23% 정도 연봉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학부 졸업생에 비해서 석사 졸업생이 14%가 더 많이 받았고요. 석사 졸업생에 비해서 박사 출신들이 31% 정도가 초봉 이게 더 많았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분화해서 보자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영역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이 어느 분야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 탓하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너무 공대생들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문과생들 얘기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은 네. 그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순수 문과 뭐 예를 들어 영문과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비상경 계열을 학부 4년 동안 공부했다가 뭐 전폐를 하는 거죠. 서류 통과가 뭐 한 20개 30개가 안 되니까 대학원을 갔다가 소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취업 잘 되는 뭐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이런 데로 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취업이. 왜냐하면 그 기껏 2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4년 동안 주전공으로 했던 분들 또는 주전공을 발판으로 해서 경력을 쌓았던 소위 올드루키랑 면접장에 만났을 때 그 2년 가지고 내가 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문과생들 중에 내가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과 중에서도 만약에 인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교육 쪽을 가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석사 출신을 우대하거나 석사 이상 지원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석박사에 대한 오해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공계 출신들도 R&D를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석사, 박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진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사실 R&D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R&D는 R과 D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뽑는 인원들은 D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는 디벨롭하는 게 더 많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R&D 직무를 뽑을 때 D 쪽이 훨씬 많거든요. 실제 학사 출신들이 80%가량이 돼요. 근데 현대자동차 R&D를 하고 싶어요. 나 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실제 현대자동차 중에서도 마붕지 쪽에 있는 뭐 공력 테스트라든가 바람의 저항 연구하고 이런 데들은 대부분 박사인 건 맞아. 근데 거기는 일부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현대자동차 R&D 가고 싶어서 석박사를 할래요. 이거는 기업 자체를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무슨 기업에서 이 직무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진학을 결정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진학을 할까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할까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뭔데 이것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정보를 안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정보는 없어. 막연히 석박사를 해야지 R&D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에도 그런 연구 분야나 연구소가 따로 있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학사와 석사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요. 생산기술연구소라는 분야는 석사, 박사 이상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는 사람이 공장 안에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로봇이라든지 생산기술이 향후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부서
챔버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석사, 박사를 채용하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생산기술연구소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라는 큰 그룹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 반도체 연구소만 해도 학사 아니면 석사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분야가 작다라는 말씀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뭐 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냐 마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꼭 명심해라. 좀 기준점 같은 거를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혁 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일단 저는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너무 장래성을 따져서 특히 이제 태성 쌤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본인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또 뭐 스카이캐슬처럼 엄마 얘기 듣고 대학원 가는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그 의전이라든지 뭐 약학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 대학원을 소위 적을 붙여놓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장래성을 보고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 당장 취업 어디가 많이 뽑는지 또는 자기 직무에 어떤 게 더 맞는지를 저는 좀 염두를 해두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학력 유턴으로 좀 취업문을 두드리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학력 유턴이 네. 사실은 오늘 좀 저는 주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네. 그러니까 학력 유턴이라 해서 기사를 보니까 학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대졸, 초대졸 제가 이거를 뭐 경계를 나눌 수는 없지만 기업에서 보통 뽑을 때 학위를 기준으로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성도 뭐 3급이 이제 대졸이고 뭐 5급이나 4급이 이제 초대졸 전문 대졸 이렇게 하는데 학부생들 그러니까 4년제 대졸자들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4년제로 입사할 수 있는 길들을 포기하고 초대졸이라든지 고졸은 아니지만 초대졸이나 3년제 대학으로 가는 유턴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제가 보면 이 현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대졸로 내가 19살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는 20살에 마치고 가는 경우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보상심리라든지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4년 동안 내가 투자한 그 학비가 얼만데 또는 나랑 똑같이 공부했던 생명공학과 동기들이 있는데 네, 갑자기 찔리네요. 그러니까 그죠? 뭐 동기들은 뭐 연봉 4천, 5천 받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초대졸 그 학위를 가지고 대졸의 연봉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거는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사들이 초대졸로 유턴을 하기도 하지만 석사들이 학사 지원 직무에 같이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R&D 분야다. 그래도 학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R&D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 설계. 지금 당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정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분야나 기구 설계 이런 분야도 학사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곳이 많은데 석사분들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패키징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몰딩이라든지 이런 특정 공정을 전공을 하기는 했으나 막상 그런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연구 분야 쪽은 너무 TO가 적다. 그러니 나도 TO가 일단 많은 학사들 지원 분야를 부딪혀보겠다. 이런 식으로 석사를 버리고 학사들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유턴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추세입니다. 참 저는 어렵네요. 그 네. 전문대로의 유턴 저는 뭐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 쳐봐라. 예, 해봐라. 왜냐하면 그 취업률이 더 높거든요. 여기 저희 자료 나온 거 보면 취업률이 학사보다 전문대 졸 출신들의 취업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제 단 제가 하나 다짐을 받을게요. 그렇게 유턴했을 경우에 눈을 낮출 수 있겠어? 급여 한 20% 이상 더 적게 받는데 초봉 적게 받는데 수용할 수 있겠어? 전문대 졸하고 학사들이 하고 있는 일, 그 부여되는 직무가 다를 텐데 그거 내가 감내할 수 있겠어? 충분히 오케이 하면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거 인정 못할 겁니다. 그럼 경력을 쌓고 다시 도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바람직하고 경력을 쌓고 다시 도전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1년이라는 기간 또는 뭐 6개월이다 2년이다 또 개인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채용 소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제가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지원하는 그 직무를 보면 고졸이라든지 특히 은행권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라 그래서 네. 초대졸 분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합격은 되겠죠. 근데 합격해서 뭐 은행에 출근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텔러 업무를 하잖아요. 네. 근데 뒤에 있는 뭐 점장이라든지 부점장은 나랑 나이 차이가 뭐 한 대여섯 살밖에 나지 않는 대졸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무거운 분위기가 있어요. 출근을 하면 저 사람한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태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전하는 건 좋지만 그걸 과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 멘탈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저는 지금 무리하게 눈높이를 소위 낮춰서 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당한 많은 지원자들이 그 고민을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 네. 일단 TO라는 문제도 있고 당장 뭐 나는 취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원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이런 걸 견딜 수 있을까? 너가 이런 분위기를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에서 많이 검증을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석사 지원자분들께는 박사 왜 안 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여러 번 말했음에도 또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면접 질문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석사만을 뽑는 직무가 있는데 본인은 뭐 자신이 없어서 학사와 함께 뽑는 직무 지원하셨나요? 라는 것들을 굉장히 여러 번 물어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이런 이유로 이 분야가 좋아서 여기를 왔다라는 좀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어쨌든 면접까지 갔다는 건 생각 있으면 뽑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만약에 학사와 석사를 같이 뽑는 직무에 학사다. 그러면 본인은 석사도 아닌데 본인은 왜 뽑아야 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일단 지원을 하기 전에 그런 분들은 나 그냥 왠지 설계가 멋있어 보여서 이런 게 아니라 좀 일단 학부 연구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뭔가를 연구했다는 실적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출연을 했었던 원홍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학사 출신인데 특허 출원이 아니라 등록을 한 분들도 있고 학사 출신으로서도 SCI급 논문을 2-3개 이상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나는 석사 붙어서도 이길 수 있는 나는 그런 게 있다라면 네, 자신 있게 지원을 해보시길 추천하는데 학점이 자기 분야에서 높지 않고 나는 사실 연구해본 경력이 없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혹은 인턴을 했을 때 설계 쪽으로 인턴을 했던 혹은 내가 공장에서 공정 시스템을 좀 봐왔던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면 지원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섣불리 지원하시기보다는 학사분들의 리그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져가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다.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학생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학사 출신인데 학사인데 전문대졸 출신의 그 채용을 지원하면 훨씬 더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 훨씬 더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훨씬 낮아요. 아, 현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요즘에는 기업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깊이 있게 보는 게 있어요. 얼만큼 이 사람이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거든요. 네. 네. 근데 면접에 가면 뭐 문제 없다라고 하죠. 저희들은 계속 확인하고자 하고 그런데 면접관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한두 번 속았나? 그렇죠. 예, 오랫동안 나는 학사지만 전문대졸이 하는 그 역할을 오랫동안 일할 거예요라고 얘기해서 뽑았는데 계속 속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면밀하게 보려고 하고요. 실제 데이터 나오는 것들도 보면 학사 출신들이 전문대졸 그 영역에 지원했을 때 합격률은 오히려 더 낮아요. 그래서 그냥 학사들이 지원하는 그쪽이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뭐 편입을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떤 네. 기준으로 뭐 선택을 하는 걸까요? 편입이요? 네. 편입도 그거예요. 그 학벌에 대한 스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세탁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부 훨씬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전공을 극적으로 바꾸는 친구들. 예, 그 학부에서 학부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편입 같은 경우에 그 전 전공, 그 이후 전공을 같이 봐요. 그래서 무조건 후 전공만을 가지고 이 친구 괜찮나를 하지 않고 그 이전의 전공도 함께 보고 또한 공략 포인트로 활용을 하죠. 왜 편입을 하셨어요? 이거 그냥 세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식으로 공략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탁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원 분야에 따라서. 네.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취업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항상 저의 기준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게 결정돼야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네. 민혁 쌤도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오늘 뒤에 보니까 자격증 얘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자격증 굉장히 관심 많을 거거든요. 저희 구직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따로 나중에 한번 보면.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격증. 네. 편입은 저는 찬성해요. 편입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그 구직자들의 어떤 노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 태성 쌤이 다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주변에 휩쓸리면 안 돼요. 편입을 하실 때도 지금 전공 뭐가 좋다더라, 뭐가 핫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편입을 하면 편입하는 그 시점이랑 졸업하는 시점 간에 어떤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화 쌤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사에서 뭐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로 편입을 한다. 뭐 이럴 경우에 전공이 다른 것도 분명히 있고 석사 지원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학부 때는 에너지공학을 했다가 석사 때는 화학공학을 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또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이거 이쪽 분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쪽 분야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전공 바꾼 거 아니냐. 근데 뭐 울며 겨자를 먹었든 뭐 했든 이 나중에 전공 분야에서 본인이 뭔가에 대단한 연구 성과를 이루기에 노력을 했으면 좋은데 그냥 그렇게 전공을 막연하게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바꿨다? 이런 경우엔 본인의 어떤 적성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열심히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공을 바꿔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어떤 분야를 하겠다라든지 어떤 쪽에 내가 가능성이 있고 난 이 분야를 잘할 수 있다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전공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미 바꾼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그런 검증에서 내가 이 분야를 꼭 하고 싶었다는 어떤 본인만의 동기부여가 됐던 계기를 잘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우리 구직자분들이나 뭐 학부모님들 저희 방송을 또 보신다고 알고 있어서 그 입시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학교랑 취업에서 얘기하는 학교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에서는 뭐 서성한이다, 뭐 스카이다 이렇게 되는데 취업에서는 그게 똑같은 맥락으로 가져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숭실대학교가 그래요.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표로는 서울대보다 훨씬 미치죠. 중앙대보다 미치고 같은 관악구였지만 근데 취업에 있어서는 IT 쪽, 전자통신 쪽이 굉장히 특화돼 있어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자랑스럽네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둔다면 편입을 하실 때도 그냥 단순히 학교의 네임밸류 때문에 뭐 건국대 갈까, 뭐 한양대 갈까, 왕십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하시면 저는 큰 어떤 착오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조급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사하지 말아라. 조준 사격해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네. 주변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조준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준부터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스나이퍼가 되라. 네, 민혁 쌤은요? 저는 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늘 그렇겠지만 상반기 시작하기 한 달 정도 남았고요. 네. 다음 주면 이제 또 구정 연휴가 있어서 그러네요. 사실은 기업들이 구정 연휴 끝나면 이제 언론에서도 채용 소요도 발표하고 뭐 많이 뽑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할 테지만 사실 그 속내를 또 보면 엔지니어라든지 공대 위주로 또 뽑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다루진 못했지만 우리 문과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학 쌤. 저는 아직 여지가 있다면 학점 최대한 높이시길 바랍니다. 학점. 정말 학점을 칼같이 끊는 정말 시대가 도래해서 학점을 아직 높일 여지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학점을 최대한 높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류 이미 통과에 지났다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학점이 끝났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는 방법밖에. 네. 네. 제가 학점이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못한 자격증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김태성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세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 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2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2부에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간 신비한 신 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천에는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대월면 양령로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 제조업체 씨알살림 축산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산회계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할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 학력 초대졸 이상, 대졸 이하,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워드 및 엑셀 사용이 능숙해야 하며 전산회계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회계 프로그램, 특히 아이큐브 프로그램 사용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190만 원 이상, 21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2월 15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은 여주시 가요로에 위치한 남여주 레저개발 주식회사에서 시설과 정규직 직원 채용 소식입니다. 이번에 전기안전관리, 골프장 시설관리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전기안전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2년 이상이고 반드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소지자로 수전 용량 2150kW 업무 수행 가능자여야 합니다. 근무 시간은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11월부터 2월까지는 주 5일 근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주 6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와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은 1월 27일까지로 이력서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전기안전기술사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접수 마감일 맞춰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인천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명예스크린테크입니다. 명예스크린테크는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에 위치한 화장품병 인쇄업체로 사제 구매 물류사무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1년 이상인 자를 구인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자재 구매, 발주 관리, 입출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임금은 월급 20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자재, 구매, 물류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아는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입니다. 아는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병원 급식조리사 2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 하나, 경력은 1년 이상인 자를 구인하고 근무 시간은 주 6일 근무로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임금은 월급 225만 원 수준이고 배식 및 조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유레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의 유망 직종을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를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진관쌤, 저는 오늘 처음 뵙거든요.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도 사실 인성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름인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부담스럽다는 게 어떤 의미죠? 조인성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좀 생각도 부담스러우실 수 못했네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셀카를 한번 같이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네. 조인성과. 아, 정말요? 네,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가운데 껴서 참 민망하네요. 아, 네. 두 분의 브로맨스를 보고 있자니 좀 민망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진관쌤이 팔이 다치셨는데도 저희 잡정부센터를 찾아주셨어요. 네, 직업을 좀 소개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가님의 마음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빨리 팔이 나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오늘 아프신데도 와주셨으니까 한번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마리나 전문가인데요. 사실 두 분 요트를 타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아, 그래요? 있으세요? 타본 적은 있긴 있어요. 네. 아, 부럽네요. 그 저는 한 번도 아마 없어요. 거기에 가보셨으면 마리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있었어요. 것 같아요. 한강에 있더라고요. 아, 네. 마리나 요트 선착장 뭐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써 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 요트를 타보신 분들은 쉽게 접하셨을 듯한 용어인 마리나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직업은 마리나 전문가, 다른 말로 레저 선박시설 전문가입니다. 네. 마리나 전문가 그렇군요. 어떤 직업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오늘 이 미래 유망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요트를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트는 원래는 그 소득이 올라갈수록 요트를 타보고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거든요. 근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이 요트를 더 많이 타게 되고 또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마리나에 가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비한 신직업 사전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레저 선박시설 전문가란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의 신직업인 레저 선박시설 전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직업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해군 같은 거? 배를 운전하시는 약간 항구 뭐 그런 쪽 전문가? 바다하고 관련된 직업 아닐까 싶네요.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지리적, 문화적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리나.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직업, 마리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마리나는 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호텔,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So there's everything from a paddleboard that you stand on to diving equipment to what's called a center console to a cruiser to a sailboat, with a mast to
to a trawler, which is a slower boat for exploration and extended cruising, to speedboats, to sport fish boats. So when you see these boats here with the towers and the outriggers to catch fish, to cruising yachts, all the way up to mega yachts. 마리나 전문가는 선박의 계류와 운항 정비, 그리고 항만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So in a marina, there's jobs, there's dock masters, there's people that take care of the boats. So there's people that clean the boats, maintain the boats. There's dock hands that help people tie up the boats, maybe provide goods and services, maybe go get something, help out that way. In the shipyards, there's welders. There's people that weld. There's people carpenters. There's fabricators. There's painters. There's electricians. And so we have a host of career paths here. So there's a lot of career paths in the marinas also. Fort Lauderdale has some of the best marinas in the world. 미국의 마리나 전문가들은 고소득 직종으로 인정받으며 제조와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레저 선박의 엔진을 비롯한 주요 기계와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마리나 선박을 개발하거나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마리나 전문가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마리나 전문가 필 퍼셀 씨는 마리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마리나 서비스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ake it easy for them, give them a good product, deliver good services, cleaning to marinas, have the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the industry, and you'll succeed.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여러 해양 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양 레저 스포츠를 포함한 마리나 산업은 다른 해양 선진국에 비해 이제 막 항만 개발 계획이 수립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마리나 산업은 지금 태동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그 해양 쪽에 많은 그 강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 이 요트, 보트, 해양 레저 쪽은 다른 그 선진국에서는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나는 해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해양학과, 해양 스포츠학과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설 자체는 호텔, 리조트와 같은 서비스업 성격을 띠고 있어 호텔 경영학과, 마케팅학과 등 다양한 학과와 전공 분야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마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적성도 막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그 요트 조정이나 이런 면허를 따셔야 되겠죠. 그쪽으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수리 정비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정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또 이제 우리 뭐 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데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리나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아직 없는데 해외 쪽에서 또 이렇게 연수를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나 전문가들은 마리나 운영과 선박 운항, 정비에 필요한 기술과 함께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산업이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레저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 기존에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그 계류 시설, 아까 말씀드린 마리나 시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시점 안에는 우리나라가 이 해양 레저 문화가 꽃을 피울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수요 또한 늘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저 시설 전문가의 꿈나무들이 꼭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레저 선박 운항사, 그러니까 지금 마리나 전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개의 직업들을 합쳐서 그냥 저희가 부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이 레저 선박 운항사, 그리고 마리나 운영원, 그리고 레저 선박 정비 수리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들이 함께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운항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종면허 자격이 필요하겠죠.
그걸 따야 되고 마리나 운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진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호텔, 레저 산업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이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 그 레저 선박 정비 수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 수리에 대한 자격 같은 건 없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오셨던 분이라면 진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업계 전문가님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 보니까 자동차 수리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영어를 좀 더 잘한다면 영어로 된 매뉴얼을 읽고 요트를 좀 정비 수리하는 일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국내에서 레저 시설 전문가에 대한 교육 현실은 좀 어떤가요? 사실 예전에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계속 꾸준하게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약 2,000명 정도였는데요. 2017년에는 약 10,000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2020년에는 14,000명까지 이제 양성을 할 계획이라서요. 그 주변에 찾아보시면 마리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임금 수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임금은 어느 정도고 또 향후 전망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수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트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비 수리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정비 수리를 의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싼 값에 그걸 지불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비 수리원 같은 경우는 임금 수준은 자동차 정비보다는 좀 더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리나 운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직 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또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마리나 산업이 아직은 발전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을 하시면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그 성장에 크게 기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직업인 레저 선박시설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신비한 신직업 사전.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막막한 취업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취준생의 희망출구가 돼줄 금요 스페셜 특집 잘 보셨나요?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